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회 전기기능사 12T 복원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론 파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이 0.25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를 단락하였을 때의 단락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전지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내부 저항과 기전력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접속된 저항을 라지 R이라고 하게 되면 전지의 내부 저항은 스몰 r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전지의 기전력을 E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부와 양단에 걸려진 단자 수납의 문자 기호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전력을 라지 E라고 하고 부와 양단에 걸려진 단자 수납을 라지 V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지를 우리가 5개 직렬로 연결한다. 자, 5개라고 하지 말고 N개 직렬로 연결한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일자로 쭉 N개까지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회로 전체에서의 저항은요, 여기 있는 저항값이 N개만큼 더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내부 저항은 NR이 될 것이고 기전력 또한 역시 모두 더하다 보니까 N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5개에 대한 회로를 한 개 전지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한 개 전지로 표현하게 되면 내부 저항은 NR이 될 것이고 전체 기전력은 N2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 두 단자를 어떻게 시켜라? 단락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되는 걸 저희는 쇼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쇼트 커렌트 단락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당연히 ohm의 법칙에 의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회로의 전체 저항값은 NR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기전력은 전체 기전력은 N2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NN 전체 개수끼리 약분하게 되면 그대로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숫자 대입하면 내부 저항은 0.25, 기전력은 1.5V가 되기 때문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7.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 되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4번입니다. 자기 회로의 길이가 L, 단면적이 A, 투자율이 μ일 때 자기 저항 R을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이 자기 회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기 회로와 대응 관계를 시켜라, 대응을 시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의 전기 저항 공식은 자, 어떻게 되죠? 전기 저항 R은 KS 규격마크 분의 L메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K는 뭐예요? 자, K 또는 우린 시그마다 라고 표현해서 이를 도전율이다,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도전율의 역수를 로우라고 해서 이 로우를 고유 저항이다. 다시 말해 물질의 저항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전기 저항은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라고 쓸 수도 있지만, 자, 도전율의 역수 고유 저항을 표현해서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에 대한 자기 회로에 대한 대응, 자기 저항 공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건이 뭐다? 자, 이때 K, 도전율이라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에 대한 상수를 자기 회로로 가져가게 되면 투자율이 됩니다. 자속이 얼마만큼 잘 투과되느냐를 나타내는 율이 되는 거죠. 해서 여기는 도전율 대신에 투자율로 바꾸고요. 그리고 본 문제에선 단면적을 S가 아니라 A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뮤 A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타낸 거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4번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추가적으로 자, 우리 전기 회로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말해요. 해서 우리가 ohm의 법칙을 대입하게 되면 전류는 R분의 V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 자기 회로는 어떻게 돼요? 철심의 자속이 흘러가는 회로를 자기 회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류가 흐르면 전기 회로, 자속이 흐르면 자기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속 파이는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전기 저항이 아니라 자기 저항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기전력. 자, 기자가 일으킬 기자죠? 일으킬 기자의 전기 전자의 힘력자. 다시 말해 전기의 힘을 일으키는 소자다. 뭡니까? 건전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해서 기전력을 우린 뭐라고 하냐?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주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소자를 우린 뭐라고 하자? 기전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뭐가 되냐면 기자력이 되는 거예요. 자력의 힘을 일으키는 소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본 회로에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고요.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권선수에 비례하는 크기만큼의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죠. 그럼 자속을 일으키기 위해선 이 전류와 권선수의 개념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자력 F는 전류 곱하기 권선수가 될 것이고 자기 저항은요. 자, A 대신에 S로 바꿀게요. mu S분의 L이라고 했었을 때 자기 회로에 흐르는 자속 파이는 L분의 mu S NI 웨바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회로다 그러면은 기자력에 대한 공식, 기자력 F는 전류 곱하기 권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회로에서의 자기 저항은 mu S분의 L이 될 것이고, 회로에 흐르는 자속 파이는 L분의 mu S NI다. 자, 여기까지 공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은요, 이 ohm의 법칙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 바꿔주게 되면 파이분의 기자력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력은 전류 곱하기 권선수 앙페아 턴이 되는 것이고, 자속 파이는 웨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문제에서 자기 저항의 단위를 앙페아 턴 퍼 웨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인파 교류전압의 평균값이 191V라고 하게 되면 이때 최대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평균값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V average value. 평균값은 전압의 최대값을 파이로 나눠서 2배수만큼 곱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외우는 거였습니까? 자, 정형파 교류가 나오게 되면 한 주기를 적분하게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학술적인 주기는 여기 반주기 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주기만큼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어떻게 외운다? 자, 우리가 평균값이라는 거는 최대값 Vm을 반주기 파이만큼 나눠서 이런 파형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라고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분의 최대값 곱하기 2에다가요. 자, 2 나누기 3.14를 해주게 되면 0.637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최대값 대신에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을 해주게 되면 0.637 곱하기 루트 2 하면 0.9V가 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시 말해서 평균값은 최대값의 0.637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균값은 실효값의 0.9배가 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평균값을 제시한 상태에서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평균값은 0.637 최대값이 되니까 최대값은 0.637분의 전압의 평균값입니다. 자, 다시 한번 0.637분의 191을 하게 되면 이게 약 300이 나올 거예요. 299점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 3번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이 100V일 때 실효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공식 방금 썼어요. 우리가 자, 평균값 전압은 0.637 전압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대값 대신에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을 대입하게 되면 0.9 곱하기 실효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따라서 전압의 실효값은 0.9분의 전압의 평균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0.9분의 100V를 취하게 되면 자, 0.9분의 1이 1.11이 되니까 곱해주게 되면 111. 그래서 정답 4번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용량은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몇 배가 될 것이냐. 자,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콘덴서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합니다. 자, 각각의 정전 용량을 C1, C2라고 하게 되면 자, 시리즈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용량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 됩니다. 자, 물론 이거 풀어주게 되면 합분의 곱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같은 용량의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C1과 C2의 크기가 C로서 같다라고 하게 되면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C분의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번분수로 올라가지게 되면 2분의 C가 됩니다. 자,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동일 크기의 용량의 콘덴서를 N개만큼 직렬로 연결하면 그때 합성 용량은 한 개 콘덴서 용량의 콘덴서 개수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개가 아니라 N개만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한 개 용량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N분의 C와 같다. 자, 그리고 병렬로 접속합니다. C1, C2. 그러면 병렬은 패럴럴이니까 C 패럴럴은 C1 더하기 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의 이 또한 역시 같았다라고 하게 되면 C 더하기 C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N개만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NC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용량은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몇 배냐, 직렬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CS분의 CP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병렬 합성 용량은 직렬 합성 용량의 몇 배냐 이 개념이죠. 자, 그럼 이제 개수를 N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직렬일 때는 N분의 C가 되고 병렬 접속일 때는 NC가 돼요. 그럼 CC 약분되고 N이 올라가게 되면 N 자승이 되는 거죠. 개수의 제곱배만큼 용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 개수가 두 개니까요. 2에 2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파의 3%가 되는 제3구조파와 4%가 되는 제5구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지금 현재
기본파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1이라고 할게요. 1로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제3고조파는 기본파의 몇 퍼센트다? 제3고조파는 기본파의 3%다. 근데 기본파를 1로 했으니까 3고조파는 0.03이 되는 것이고 제5고조파는 기본파의 4%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전압의 고조파 외형률. 자, 외형률은 토탈 하모닉스 디스토션. 종합 고조파 외형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만의 시료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파의 시료값을 우리가 얼마로 잡았어요? 1로 잡았고요. 고조파의 시료값은 3고조파와 5고조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조파의 합성은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의 3고조파 시료값의 제곱 더하기 5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0.03의 제곱 더하기 0.04의 제곱은 0.05가 되겠죠. 다시 말해 3대 4대 5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게 되면 5%가 된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력선의 성질이다.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 맞죠? 두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세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전기장의 크기라는 건 전개의 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기력선의 밀도 성분은 곧 전개의 세기를 말한다. 자, 다시 말해 전기력선과 전개의 세기는 같은 성분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끌어당긴다. 아니죠. 전기력선은 서로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잘못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전기력선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지부터 보게 되면은 자, 펠티에, 톰슨, 제베크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열전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전 현상이라는 것은 열과 전기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법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바로 제베크 효과죠. 자, 제베크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에 온도차를 줬더니 이 온도차에 의해 기전력이 형성되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전력을 우리는 열기전력이다 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금속에 온도차를 줘서 전기를 얻어내는 효과를 우리는 제베크 효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있어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금속이 안티몬과 비스무트고요. 이때 열 기전력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금속을 사용하면 백금, 료듬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래 지점의 온도를 냉매를 이용해서 0도씨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위쪽 부분에 전기 화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위에 지점과 아래 지점의 온도차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만들어진 서로 다른 두 금속, 이걸 열전쌍 또는 열전대라고 하는데 자, 이 열전쌍에다가 우리가 검유계를 하나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열 기전력에 의해 검유계에서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 전류의 크기를 분석하게 되면 두 지점의 온도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온도차를 통해 서로 다른 두 금속에 만들어지는 열 기전력을 통해 두 지점의 온도차를 측정하는 메타기를 우리는 열전 온도계다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가 제베크 효과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자, 펠티어 효과라는 거는 이 제베크 효과의 역에 대한 관계예요. 서로 다른 두 금속에다가, 두 금속에다가 온도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전력을 가하는 거예요.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지점에 온도차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에다가 기전력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전류가 들어가는 지점에서 열의 흡수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전류가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열의 방출작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온도가 내려서 냉각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소자를 우리는 펠티어 소자라고 하는데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 만들어낸 제품이 우리가 전자냉장고다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냉장고의 원리가 되는 법칙이 뭐다? 하면 펠티어 효과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톰슨 효과는 이 펠티어 효과를 조금 개량한 거죠. 그래서 톰슨 효과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아니라 동일 금속상에서도 기전력의 변화를 줬더니 두 지점 사이에 온도차가 만들어지더라. 자, 이렇게요. 자, 기전력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저항을 갖다 끼고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시켜요. 그럼 전류가 들어가고 전류가 나가는 지점에서 이 또한 역시 열의 흡수, 열의 방출 현상이 만들어지더라. 해서 한 개 금속으로도 구현하게 되면 우리는 톰슨 효과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핀치 효과라는 건 패러데이 법칙으로 우리 기능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류의 금속이니까 톰슨은 아닙니다. 톰슨은 동일 금속으로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펠티에 아니면 제베크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하나의 폐회로를 만들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자, 이 내용이네요.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의 온도가 올라가고 다른 쪽의 온도는 내려가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생긴다. 뭡니까? 그렇죠. 펠티의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자, 이것을 우리는 열전쌍, 열전대.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전압의 순식값이 있는데요. 순식값의 교류 전압을 페이저 형식으로 맞게 변환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페이저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파형에 대한 실효값과 위상차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인 웨이브 앞에 있는 8 루트 2가 바로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에서 루트 1을 뺀 나머지 8이 바로 실효값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위상차는 얼마가 돼요? 여기서 파이라는 건 180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도가 되니까 자, 실효값 전압은 8V가 되고요. 위상차는 플러스 자, 180도를 6 나눈 거니까 30도가 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걸 페이저 형식인데요. 선택지를 보니까 극형식이 아니라
복소수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소평면 그릴게요. 자, 복소평면이라는 거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 좌표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825, 각도는 30이다. 자, 크기는 825, 각도는 30도다 라고 나타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실수의 크기와 허수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언어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빗변분의 밑변이다. 따라서 밑변의 길이 A를 구할 때는 C를 넘어가니까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인 세타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높이 B는 C를 넘겨서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높이 B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8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높이를 구할 때는 자, 여기는 허수 J가 있죠. 위쪽 방향은 허수축이니까요. 자, 높이 같은 경우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8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각도. 자, 팔각도 30도라는 거는요. 자, 우리 8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8 가로 열고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8 가로 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J의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약분하면 4가 되니까 4 루트 3 플러스 J의 약분하면 4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 정답 4번 되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까지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기본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기본 공식 V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각은요. V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J에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달라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V 각도 마이너스 세타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실수의 크기는 똑같아요. 직각삼각형의 실수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허수의 크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이때 마이너스 J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형식에서 복소수로 바꾸는 공식 또한 역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산기로요. 계산기로 우리 복소수 모드 한 상태에서 팔각도 30도 하고 계산기 누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르는 방법도 연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8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접속하게 되면 합성 저항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정답 4번이죠.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만약에 저항 3개를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직렬 시에는 그대로 더하시고 병렬 시에는 역수의 총합에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되 이때 R1, R2, R3가 R로서 크기가 모두 동일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분의 1이고
자,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되니까 R분의 3분의 1이고 번분수 취하게 되면 3분의 R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병렬 합성 저항 시 저항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한 개의 저항의 크기를 병렬로 접속된 회로 개수, 자, 저항의 개수로 나눈 것과 같다. 자, 이 부분까지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감은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3초 동안 4.5웨바에서 1.5웨바로 변하였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 전기 법칙의 빅3, 항상 빅3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오음의 법칙, 두 번째는 플레밍의 법칙, 세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이 뭐예요?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 또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죠. 자, 여기서 dt분의 d라는 거는 변화량,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속 파이의 크기가 변하든가 아니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류 크기가 변화가 되면 항상 기전력은 유도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로 문제를 바라보니까요. 3초 동안에 4.5웨바에서 1.5웨바로 자속의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럼 반드시 도체는 뭐가 된다?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유도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가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권선수가 100회입니다. 100회. 시간적 변화는 3초 동안에 자속이 4.5에서 1.5로 얼마큼 감소했어요? 3만큼 감소했죠? 그러니까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5에서 1.5만큼 3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4.5에서 7.5로 올라갔다면 3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땐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3, 3 지워지게 되면 몇 볼트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100볼트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34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 저항이 2000, 기자력이 5000 암페어 턴인 자기 회로에서 자속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자기 회로 하면 항상 전기 회로의 대응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전기 회로는 전류가 흐르는 회로, 자기 회로는 자속 파이가 흐르는 회로. 자, 따라서 전기 회로의 핵심은 오음의 법칙입니다. I는 R분의 V죠. 그렇다면 자기 회로에서의 자속 파이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 F다. 다시 말해 전기 저항이 자기 저항으로 바뀌었고 기전력이 기자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자력. 그럼 기자력이라는 건 뭐예요? 기자력이라는 건 우리가 자기 회로는 이 자속 파이가 흐르는 회로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철심부를 그리고 철심에다 코일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권선수 크기에 비례하는 자속 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속 파이를 일으킬 기자, 자속을 일으키기 위한 힘이라는 건 전류 곱하기 권선수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력은 전류 곱하기 권선수가 되고 자기저항은 뮤 S분의 L이 되는 거죠. 왜? 전기저항 R이라는 건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K는 도전율,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그 다음에 뮤는 투자율, 자속이 잘 투과되는 정도. 차원이 같죠. 자, 그래서 뮤 S를 올려주게 되면 자속 파이는 L분의 뮤 SNI
외바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속을 구하기 위해선 오음의 법칙을 대입하고 이 오음의 법칙에서 공식들을 더 추가로 대입하면 L분의 뮤 S N I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자속을 구할 건데 자기 저항과 기자력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럼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자기 저항은 2000이요. 기자력은 5000이다. 그럼 천천지어지게 되면 2.5 웨바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자, 전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자, 근데 지금 기전력이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기전력에 대한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자, 플러스 이 건전지를 연결할 때 극성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요. 얘가 5V, 3V다. 그럼 전체 기전력은 8V가 되죠. 근데 지금처럼 자, 왜 더해집니까? 3V에 대한 전류 방향과 5V에 대한 전류 방향이 같죠? 그럼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회로 전체 기전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제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니까 전류가 서로 차감되는 방향이에요. 그럼 전류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작은 전압을 빼고 없애버리고요. 큰 전압에서 두 개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 전체에 기인하는 기전력은 2V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전지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냐? 자, 두 개 저항이 직렬이니까 6옴이에요. 그리고 6옴과 4옴이 자, 전류가 이렇게 분산된다는 얘기는 병렬 회로예요. 전류가 다이렉트로 가면 직렬, 이렇게 전류가 다이렉트로 지나가면 직렬, 전류가 분산되어 가면 병렬입니다. 따라서 6옴과 4옴이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합분의 곱. 그러면 10에다가 24니까 합성 저항은 2.4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합성 저항분의 전체 기전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 저항은 2.4옴이 되고 전압은 2V가 되니까 1.2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돼요? 계산기 누르면 0.833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중첩의 원리는 우리 기능사에서 나오는 그런 대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서브로 간간히 나옵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 나오고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첩의 정리를 깊이 있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중첩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R만의 회로에 전압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E1 플러스 E2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류는요. 우리가 수학 계산식에 의하면 R분의 E1 플러스 R분의 E2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자, R분의 E1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다. 플러스 요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2다. 해서 우리가 한 개의 회로망에 다수의 전원이 포함되게 되면 각각의 독립된 전압으로 나누어서 해석해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더하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예요. 자, 그럼 중첩의 원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E1과 E2가 함께 있을 때 E1만의 회로 그리고 E2만의 회로를 각각 구해서 두 개를 중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E1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E2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로를 단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때 상대방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라? 단락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전류원은 자,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전화번과 전류원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단락됐으면 전류는 개방을 시켜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더욱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능사 레벨이 아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수의 전원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독립된 전화번호로 따로따로 나눠 해석하실 때 이때 상대방 전화번호는 어떻게 바라봐라? 단락된 상태로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했고 여기까지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R이 6옴이요, XC가 8옴일 때 임피던스 값이 다음과 같다. 자, 우리 전기 소자에는요, R, L, C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R 단위 차원은 옴 차원, L은 단위 차원이 헨리, C는 단위 차원이 페럿이에요. 근데 우리가 옴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류는 옴 차원분의 전압 차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헨리와 페럿을 옴 차원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우리가 리액턴스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L 성분의 리액턴스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표현해 주고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고 앞에 플러스 J라는 허수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C 값은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해서 앞에 마이너스 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RLC에 대한 전체 합성 옴 값을 우리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거는 R 플러스 JXL 마이너스 JXC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면 어떻게 될까요? RLC가 병렬로 돼 있었다면은 R분의 1 플러스 JXL 플러스 마이너스 AXC분의 1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이렉트로 그냥 더한 걸 보니까 이렇게 더한 걸 보니까 직렬 접속이었다.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는 C 회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RC 직렬 회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을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자성체 외부에 자개를 가했을 때 자성체 내부의 자속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횡축은 자개의 세기 또는 자기장의 세기, 종축은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H 곡선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전력이 Q일 때 역률이 0.8이라면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전력이 유효분이다, 무효분이다 라고 구분이 되면 전력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유효 전력을 P, 무효 전력을 Q 또는 PR이라고 표현해주고 피상 전력을 S 또는 PA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관계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A, B, C라고 했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빗변분의 밑변이다.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 A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했고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높이 B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요. 밑변은 C 코사인, 높이는 C 사인. 그럼 CC 지워지게 되면 자, 밑변은 코사인 세타분의 높이 사인 세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요. 자, 빗변의 길이가 1입니다. 빗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스타. 코사인 스타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요? 빗변 곱하기 사인 스타. 빗변의 1이니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의 제곱, 코사인 제곱 스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를 남겨놓고 코사인 넘겨주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서 제곱을 풀어주게 되면 루트를 촥 하고 치워지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역률이 0.8이니까 0.8에 제곱하면 0.6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특수각 삼각비 6대 8대 10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10만큼 나눠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대 0.8대 0.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스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조건부를 내세웠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했죠. 한번 써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유효전력분의 무효전력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유효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자리 바꿔주면은 유효전력은 탄젠트 세타분의 자, 다 풀어줄게요. 탄젠트 세타가 뭐였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리고 코사인 스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탄젠트 세타는 P분의 Q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P분의 Q는 8분의 6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이 되더라. 따라서 유효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리 바꿔주게 되니까 3분의 4 Q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다소 복잡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법칙은 뭐냐? 자,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을 우리는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으로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 10cm, 권선수가 100회가 되는 원형 코일에 이렇게
자,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코일 중심부, 자, 전류가 이렇게 도니까 코일 중심부에서 발생한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원형 코일 중심부에서 발생한 자개의 세기는 2A분의 I가 됩니다. 자, 이때 A라는 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이 되고요. 이때 원형 코일이 권선수가 N배만큼 감겨졌으면 N배만큼 자개의 세기도 중첩이 되겠죠. 따라서 권선수만큼 비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2 곱하기 원형 코일의 반지름이 10cm니까요. 메타로 바꿔주면 0.1m. 그리고 전류가 15A, 권선수가 100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요.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 7,500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전하 15마이크론과 음전하 10 마이크로쿨롱의 두 전하를 공기 중에서 1m의 거리를 놓았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1, Q2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서로 다른 두 전하 사이는 흡입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반발력은 우선 답이 아니고 흡입력에 대한 정답 2번 아니면 4번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쿨롱 상수에 의해서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자, Q1과 15 마이크로쿨롱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2가 10 마이크로쿨롱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그리고 거리는 두 전하가 1m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2승에다가 10하고 10에 9승하면 10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9 곱하기 10의 10승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9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됩니다. 그럼 계산기 하게 되면 1.35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 2번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정해진 문제 20문항 정답 풀어봤고요. 제가 이제 4회차 때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20문제 중에 합격하는 문제는 12개까지다. 그리고 이 12개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합격하기 위해선 20문제 중에 15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단기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갈 문제와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는 문제를 구분하겠습니다. 자, 58번 기본 문제, 55번 기본 문제, 52번 기본, 49번은 좀 어렵네요. 49번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해도 좋겠습니다. 46번 기본, 43번 기본, 40번. 자, 이건 선택적 사항인데요. 문제는 너무나 쉬워요.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기능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런 문제는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없다. 37번 기본. 25번도 기능사 레벨에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22번 기본, 19번 기본, 16번 기본, 13번 기본, 10번 기본, 7번 기본, 4번 기본, 1번 기본. 자, 우리 22년 4회차와 동일하게요. 이번에도 3문제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물론 이 40번 문제라든가 2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49번만 배제하고
나머지 19개만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